어서오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합니다. 네, 사실 이 참 시작 멘트가 조금 진부하잖아요. 장 박사도 나왔는데 이 시작 멘트를 장 박사 같은 이런 또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신 분이 이 프로를 좀 본인이 다시 시작 멘트를 한다. 네.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힌 속 뻥 틀어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문 열겠습니다. 멋있네요. 뭔가 역시. 이제 감각적으로 그렇죠, 손에 그렇죠. 잡히는 이미지를 자꾸 던져드려야 그렇죠. 되거든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자, 막힌 속 뻥 뚫어주는 건지 지금 뻥 뚫린 이 마음을 이 뭔가 막아주는 건지 여러분 오늘 어떤 사연 왔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황심소에서 지난 설 방영된 심리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을 뒤늦게 보고선 애청자가 된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상하리만큼 불편하게만 느껴졌는데 황심소에서 현실 속 82년생 김지영의 삶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뒤늦게나마 전해봅니다. 그리고 저의 고민도 해결해 주십사 사연 적어봅니다. 박사님, 저에게는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재작년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밝고 기운 넘치던 친구는 첫 아이 육아를 하며 밤이면 밤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답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결혼이고 임신과 출산인데도 너무 힘들다고 말이죠. 거기다 자상한 줄 알았던 남편은 육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도 없이 계속 울기만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친구가 결혼하며 디자이너 생활까지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꽤나 서운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함께 디자이너 생활을 하며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기에 말이죠. 그런 마음이 쌓여있던 탓인지 저는 결혼 후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에게 때론 서운하고 때론 화가 났어요. 그러다 한 번은 친구에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했더니 너의 고민은 1인분이고 자신의 고민은 3인분이니 제 고민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어쨌든 친구가 출산을 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달래주는 것이 힘들고 제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져 전화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쯤 늦은 밤 친구가 울며 전화를 걸었기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너무 힘들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 먹어보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했답니다. 여기까지 적고 보니 아마 박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듯한데 솔직히 저는 정신과를 가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 일은 아니죠, 그죠? 나쁜 일 아니죠. 그렇죠. 합리적인 일일 수 있죠. 네,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 생각의 배경을 고백해보자면 제가 미대 입시에 실패하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를 다닌 적도 있었고 또 첫 회사 생활에서 적응이 너무 힘들어 잠시 공황 발작이 와서 정신과를 다닌 적이 있었기에 힘이 들면 정신과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실에서 만난 82년생 김지영과 다른 황심소 방송들을 보다 보니 저의 문제도 제 친구의 문제도 단순히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아픔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과거 약 2년 6개월 정도 정신과를 다녔던 것 같아요. 재수하는 기간 1년, 그리고 첫 회사 생활 초반 1년 반 정도를 말이지요. 병원을 다닐 당시 저는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던 차분한 성격의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저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우울증과 수면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약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사실 8년 정도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저 영양제처럼 먹었다는 생각이 오늘에야 듭니다. 그렇죠, 영양제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재수에 성공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선 부서를 이동하여 저를 괴롭히던 상사와 이별하자 심각한 우울감을 떨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왜 병원에 가야 했을까 더 고민을 해보니 저는 제가 힘들다고 주변에 말하는 것이 모두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이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강한 저였기에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때때로 속상한 일을 말하지 않고 병원 가는 것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심소에서 82년생 김지영 현실 상담 드라마를 보여주시니 저는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의 아픔을 들여다보며 저와 대화 나누는 것을 힘들어했는지 차분한 얼굴로 저와 마주 앉아 제 이야기만 열심히 들어주던 의사 선생님을 더 편하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답니다. 요즘은 제 삶에도 제 디자인 일에도 자신감이 붙고 무엇을 위해 왜 해야 하는지 정리가 되어서 여전히 두어 달에 한 번쯤 업다운은 심하게 있지만 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드라마 덕분에 제 친구가 단순히 산후 우울증을 겪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김지영 시리즈 5부작 링크를 모두 보내주었답니다. 5부작이에요, 무려 5부작. 꼭 보겠습니다. 친구는 그걸 듣고서 남들은 대기업 다니는 남편의 잘 사는 시댁, 집에서 아이만 키워도 되는 자신의 상황을 부러워하고만 있고 힘들다고 말하면 배가 불러 하는 소리라는 말을 들어 요즘 부쩍 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황심소 방송이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최근 어머니의 친구분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이고. 어머니 친구 중에 가장 부자로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미국 명문대에 유학 중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부터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오가고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시간을 몇 년째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머니와 친구들은 코로나19로 장례식은 참여하지 못한 채 전화기를 붙잡고 이른 퇴원을 시킨 남편을 원망해야 하는지,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을 시킨 의사를 원망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무정하게 죽은 친구를 원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박사님, 저희 어머니는 요 며칠 친구 일을 경험하고는 몸살도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도 안 온다며 결국 내과에 가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잔뜩 처방받아 오셨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가만히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알고 내 욕망과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편 박사님 말씀이 이해도 되지만 이런 일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감사한 마음 반과 답답한 마음 반을 가지고 이 글을 적습니다. 추신. 박사님께 꼭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왜 사시고 황심소는 왜 하시는지요? 매번 박사님께서 왜 사냐고 물을 때마다 반대로 이 질문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장 박사도 뭐 이 김에 본인은 왜 사는지 두 갈식으로 먼저 황 박사님한테 질문 들어왔으니까. 두 갈식이 아니라 네 질문이니까 네가 이야기하면 나도 곱살이 끼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왜냐면은 이 의뢰자가 듣고 싶은 거는 황상민 교수의 답변이니까. 그렇죠. 제 답변보다는. 근데 사람들이 뭐 니는 그럼 왜 사냐, 네. 뭘 위해 사냐 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를 인식하는 심리 독립의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네.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네. 이야기하는 첫 번째거든요. 그 다음에 뭐 황심소는 왜 하시는지요? 황심소는 그거를 내가 사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황심소죠. 네. 뭐 대중의 심리 내가 연구하고 한국인의 심리 코드 그리고 각자 개개인이 자기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WPI 네. 뭐 이런 상담 이걸 다 황심소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공유하기도 하고 또 대중들의 이런 아픈 상담 사연을 받아서 또 무료로 전 국민이 마치 내 담자인 것처럼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황심소를 하는 이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장 박사님은
왜 사세요? 저는 인생을 좀 재밌게 사는 방식을 네. 여러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서 오.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심소에 참여하시는 것도 본인의 재밌는 인생살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일단 황심소에 참여하는 이유는 네. 이게 재밌기 때문인데 오, 훌륭한 생각이죠. 맞아. 재밌죠. 네. 맞아요. 이게 왜 재밌는지를 탐구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까지가 황심소에 나와 있는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황심소를 재미있기 때문에 볼까요? 아니면 왜 보는 것 같으세요? 재미있다기보다는 본인의 답답함,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우울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일종의 해결책을. 그렇죠. 해결책을 황심소 프로그램에서 찾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그래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네, 그 해결책을 뭐 의사한테 간다든지 내가 몸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해서 약 먹으면 해결되겠지 라고 너무나 통념적으로 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본인의 욕망이 뭐고 또 본인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활동이 뭐냐? 그러면은 유전학자들은 정보 처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전학자가 정보처리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는 본인들이 모르니까 그런 그럴듯해보는 네. 이 유행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정보처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전이 무슨 정보를 처리하냐면 우리가 뭐 DNA, RNA 분석해보니까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네. 오늘은 그럼 오늘 누구를 점심에 만날까? 뭘 먹거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건 내 유전자 속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다. 아니죠. 유전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근데 이제 생명 활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여러 가지 들어온 정보들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발견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 말은 결국에 개개의 사람들이 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의식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 마음에 의해서 오로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유전자 이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뭔가에 의해서 그게 움직인다. 요즘에 왜 뭐 4명 이상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하철에는 4명이 아니라 40명씩 다 있는데 그거는 왜 못 가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이해가 안 때 됩니다. 사람들은 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슈퍼 AI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사적인 모임에는 그 바이러스가 준동을 하고 공적인 모임은 알아서 주고 지내는 그런 바이러스거든. 이런 식의 바이러스에 무슨 AI가 탑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게요. 발칙한 네. 상상을 하는 공무원이나 우리의 방역 의료진이 아니라면 지금 하던 이 방역을 방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마스크 신을 모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다는 게 21세기 과학 수준이거든요. 요즘 희비극이죠. 아까 전에 이제 희비극이다. 정보 처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에게는 단기적 욕망, 중기적 욕망, 장기적 욕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욕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을 못하면 이 정보 처리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건 또 정보 처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마치 컴퓨터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상상해서 정보 처리 네. 이론을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사고 과정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할 때 정보 처리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1980년대부터 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처리한다는 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그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때 정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뭐 이미 100년 전에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무의식의 기제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로서 산다라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면 자신의 욕망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이거 왜 했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가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시켰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뭐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거든.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멋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아픔이 있었나 보다. 그게 남편 때문이야, 의사 선생님 때문이야 이러면서 스스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그 친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못한 죄책감을 털어버리려고 빨리 장사 지내고 잊어버리자, 산 사람이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사연 주신 분이 참 답답한 마음 반을 가지고 이 사연을 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 사연의 핵심은 내가 왜 살고 황심수는 왜 하는지 이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왜 사세요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네. 이게 너무 막연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대답을 하면은 왠지 좀 안 될 것 같고. 바로 그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사실 이 왜 사세요라고 할 때 자기 욕망에 충실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본인이 상당히 찌질한 인간처럼 이게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속물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욕망을 억제하라, 욕망을 감춰라 하는 거는 사실 기독교 종교의 네.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종교가 서구 문명을 지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에센스는 각 인간이 자기 욕망을 마음껏 나름대로 표현하고 또 그걸 가장 멋있게 충족시키는 것이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절대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너희 벌레 같은 인간들, 이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종의 마음으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이 히브리 문명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마치 욕망은 인간성을 마치 타락시키고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은 저속하고 네, 천박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져서 마치 하나의 도덕 또는 법, 규범 이런 식으로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걸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일상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통념이자 지혜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리학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는 일부 선비들이 통치의 이념으로 본인들의 신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그죠, 문맹률도 높았고. 그럼요. 그리고 저 권력 가지고 돈 많은 인간이 지랄하니까 말 잘못 들으면 금방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조용히 살은 거지. 그때는 인간이라는 존재 인정을 했겠어요? 인정을 안 했죠. 그렇죠.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 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